삼성전자 시총이요. 뭐 우리나라 코스피 한 17%, 22% 왔다 맞아. 갔다 합니다. 한국의 문제는 대기업이 좀 없는 거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30일 월요일 뉴스토스트 9월의 마지막 날 뉴스토스트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어피티 박진영입니다. 오늘도 어피티 김정은 이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뉴스토스트 시작하면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경제 이슈 중 가장 중요한 이슈를 꼽아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뉴스토스트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얼마 전 국내 증시,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슈가 있었죠. 추석 연휴 주간에 글로벌 증권사 모건 스탠리. 이제 이 얘기만 들어도 되게 굉장히 좀 이제 많이들 좀 역정을 내실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가 곧 겨울이 닥친다.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면서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내렸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피크아웃의 흐름을 보일 거라고 전망해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난 19일 삼성전자 같은 국내 대표 주식들 1, 2위 하는 기업 주식들의 주가가 쭉 떨어졌더랬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비실거렸었죠. 자, 그리고 이후에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내면서 다시 삼전과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회복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최신 소식인데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진다는 보고서 하나에 저는 이렇게까지 국내 증시가 냅다 누워버리는 게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배경이 뭔지 어피티 김정은 이사님과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희님 일단 좀 추석 연휴 주간에 있었던 일이 좀 궁금해요.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했길래 국내 1, 2위 우리나라 대장 주식을 휘청이게 한 건지 궁금합니다. 뭐 모건 스탠리 뭐 반도체 다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반도체 눕는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다 누웠잖아요. 네. 말씀대로 이제 국내 1, 2위 대표 주식이죠. 지금 시가총액 기준 1위가 삼성전자, 그리고 2위가 하이닉스, 3위가 LG 엔솔인데 반도체에 좀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기는 하죠. 저 1, 2위에 어쨌든 모건 스탠리 근데 보고서가 나온 당일에 하이닉스가 장중에 11%막 급락을 했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뭐 7월에는 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쵸. 10만 전자 간다 이러다가 그러니까 다 같이 정말 여기에 설렘이 살짝 올라왔다가 그러니까요. 이 발표하자마자 이제 6만 원대 초반까지 그냥 급전직하를 해가지고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저는 너무 요새 고생 많으세요, 정말. 정말 마음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네네. 살펴보면은 우리 뭐 근데 삼성전자가 약간 올해 들어서 조금 안 좋다는 얘기는 그냥 이제 백그라운드로 알고 있었잖아요. 네네, 뭐, 그쵸. 뭐 메모리 반도체 이제 안 된다,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된다. 뭐 TSMC는 파운드리 하는데 뭐 파운드리 할 수 있냐 마냐. 지금 셧다운도 했잖아요. 삼성전자는 맞아요. 파운드리. 그 주말간 난리였어요. 네, 근데 이제 뭐 HBM은 되게 잘 된다. 삼성전자가 HBM 퀄을 통과를 못하는 게 문제다. 엔비디아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모건 스탠리는 HBM도 문제인데 HBM도 이제 안 될 건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저 마지막에는 희망마저 짓밟았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HBM 얘기할 때는 약간 엄마 친구 아들 비교하듯이 저기요 누구는 HBM으로 돈도 잘 번다는데 해서 막 비교 당했는데 모건 스탠리는 그마저도 HBM도 근데 영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시황이 악화돼가지고 못 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HBM은 공급 과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HBM 잘 나가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회복을 하고 있기는 해요. SK 하이닉스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도 반박을 했죠. 일단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3사라고 해요.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하고 뭐 SK 하이닉스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리 3사라고 하는데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어닝 맞아요. 서프라이즈 나와서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약간 비웃듯이 메모리 괜찮은데 이러면서 이제 조금 괜찮아졌고 HBM은 사실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이제 업체들이 반박을 하는데 그 아직 수요에 맞춰서 주문 생산, 맞춤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맞춤 생산을 하는데 어떻게 공급이 과잉이냐? 이게 그쵸. 재고를 쌓아놓고 파는 게 아니다. 수요 축소라고 하면 몰라도 공급 과잉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표현 자체가 좀 틀렸다. 네, 네.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좀 회복을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임원들이 계속 자사주 매입하고 있을 정도로 약간 좀 시들시들해 보여요. 근데 이렇게 큰 기업에 임원들이 직접 주식을 이렇게 사들여서 뭔가 이제 부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좀 안쓰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의 선택이지만 뭔가 이렇게까지 사람이 앞에 나와서 뭔가 이제 구호 활동하는 게 맞는가. 원래는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이게 되게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이 직접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게 우리 회사 너무 잘 나간다. 나는 자신감이죠. 예, 이런 자신감의 표현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약간 영차영차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아 이게 조금 또 뜻이 바뀌나 이러고 음. 있죠. 그리고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내서 이제 정면으로 반박했다라는 기사들 많이 뜬 것 저도 봤는데 한편으로 이 생각도 들어요.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게 지금 당장 나빠질 거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피크아웃 뜻이 네,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나오고 또 4분기까지도 잘 나올 수 있지만 내년에는 어느 순간 지금보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좀 일찍 축포를 터트리는 게 아닌가. 어쨌든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고 그것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파운드리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 어쨌든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궁금증이 들었던 게 일단 첫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모건 스탠리 당연히 유명하고 큰 기업이고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 증권 어쨌든 글로벌 증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 증권사에서 낸 리포트 하나가 이렇게까지 막 십몇 퍼센트 장중에 떨어뜨리고 한 나라의 1, 2위 주식을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제가 막 뭐 이렇게 이해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한 가지가 좀 신기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이 다 같이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건 스탠리 당연히 뭐 유명한 증권사죠. 근데 요 그 전제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하고 경영하고 물론 주가가 참고 지표이기는 한데 주가 잘 나간다고 경영이 막 되게 잘 나거나 이게 안 된다고 경영이 반드시 안 되거나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모건 스탠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씨 진짠가 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좀 회복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막 심리 주식은 사실 투자는 심리라서 이제 이렇게 던졌다가도 이게 다른 거 재무제표나 이런 거 보니까 좀 괜찮은데 하면은 다시 이제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고 예. 파는 게 그렇게 막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것도 아니고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변동성에 이제 단기 변동성에 막 휘둘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모건 스탠리가 한마디 했다고 흔들렸다 이거보다는 본 분위기가 다 조성이 돼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거기다가 이제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쐐기를 박았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기업에 사실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밖에 없는 거 아니죠. 그쵸. 원래대로라면 반도체 업계만 걱정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반도체 업계가 우리 증시랑 우리 GDP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시총 3위인 LG 엔솔이 2차 전지 그 그쵸. 기업이잖아요. 2차 전지 기업, 네, 대표 근데 뭐 기업. 또 거의 뭐 4배예요. 삼전이랑 시총이. 그래서 연기금들은 뭐 지금 은행주 팔고 뭐 2차 전지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얼마 안 되는 그래 봤자 이제 4배 차이 이런 거죠. 삼성전자 시총이요. 뭐 우리나라 코스피 한 17%, 22% 왔다 맞아.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면 코스피가 같이 그게 반대로 움직이기가 거의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나머지 기업 다 잘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쵸? 여기다가 SK 하이닉스 더하면은 뭐 30% 넘거든요. 네. 그럼 30%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 항상 저는 이제 퍼센트 비율을 할 때 월급에다가 비율을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냥 30%라고 하면은 사실 좀 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내 월급의 30%가 깎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어마어마한데 약간 이런 감이 오거든요. 열받네요. 그래서 30%가 흔들린다고 하면은 그냥 모든 게 흔들리는 거죠. 근데 뭐 증시만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 성적표를 보통 GDP로 보잖아요. 네. 그 GDP가 한 국가에서 생산된 총 부가가치의 합인데 한 우리나라 GDP가 한 2,4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하고 계열사 매출 다 더하면은 400조 원이 넘어요. 굉장히 그러면 큰 이제 비중이네요. 20% 전후 차지하는데 사실 이제 GDP는 부가가치고 삼성전자는 매출이니까 그렇게 단순 비교는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들으면 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 직관이 진짜라서 자꾸 단위가 안 맞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로만 하면은 삼전이 한 3%에서 5%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하죠. GDP에. 그쵸. 예. 그래서 삼성전자 뉴스에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하고 지켜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투자할 때도 처음 듣는 얘기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시오. 인데 이렇게 반도체라는 단일 업종, 단일 업계에 나라 경제가 의존돼 있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요. 아, 사실 안 괜찮죠. 아까 정답이 저희 정해져 있군요. 그렇죠. 말한 GDP 우리는 수출에 굉장히 의존하는 국가잖아요. 우리 GDP에서 수출 비중이 한 3분의 1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수출을 누가 많이 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그 12대 수출 주력 업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석유 제품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가 굉장히 큽니다. 반도체 단일 품목 수출 비중이 또 20%대를 넘어요. 엄청나네요. 네,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이고요. 해마다 조금씩 엎치락뒤치락 하기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2위는 좀 자동차 정도 되고요. 3위는 이제 석유화학, 뭐 석유 제품, 일반 기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잠깐 약간 세자면 네. 그 찾아보다 보면 석유화학 나오고 석유 제품 나와요. 두 네. 개가 분리돼 있거든요. 뭐가 달라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대체 뭐가 다른 거지 했는데 석유화학은 막 합성 섬유, 플라스틱 이런 거고요. 석유 제품은 아스팔트, LPG, 휘발유 이런 정제유더라고요.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게 수출 품목이 되게 위에 올라와 그러네요.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유를 다 수입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유가 오르면 수출도 흔들립니다. 아, 흔들리는. 네. 근데 지금 보여주시는 이 그래프에서도 보여주셨던 그래프에서도 이제 소비자로서 만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뭔가 소비자에게 올 물건들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맞아요. B2B로 돈 벌고 있는 국가군요. 맞아요. B2B 국가입니다. 정확하네요. 이게 근데요, 20년째 뭐 변하지 않고 있어요. 거의 똑같은 구조이고요. 네.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뭐 이만한 기업이나 산업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반도체, 그 중에서도 메모리, 한창 이제 모건 스탠리가 공격했었던 그 메모리 수요에 휘청거리고 국제유가 오르면 또 휘청거리고 중국 같은 데서 또 원자재 수출 막으면은 또 휘청거리고 그리고 중국에서 국가 비상 걸리고 중국에서도 또 이런 뉴스도 나오죠. 우리나라가 글로벌 뭔가 이런 B2B에 굉장히 주요한 국가였는데 잘하고 있던 국가였는데 중국이 이걸 대체하면서 네. 우리 B2B는 또 저렴한 게 무조건 그 대체되잖아요. 저렴하면. 그쵸? 맞아요. 단가가 저렴하면. 그런 싸움으로도 또 밀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이제 국가 비상 뉴스만 나오는 거죠. 맞아. 근데 그것도 그건데 보시면은 싹 다 제조업이에요. 진짜 B2B 제조업인데 2000년대 초반에 우리 뭐 서비스 기업들 조금 나왔잖아요. 뭐 네.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데 많이 나왔는데 수출을 하고는 별로 또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제조업이 수출로 우리나라 이제 그 나라 경제에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서비스 기업은 보이진 않네요. 네, 그래서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은행에서 또 발표를 했어요. 한국은행이 요새 정말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서비스업 수출 비중 좀 늘려라. 이게 아. 뭐냐. 그래서 콘텐츠 서비스업을 어떻게 수출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콘텐츠 수출, 서비스 수출이고요. 뭐 관광이나 IT 수출도 소프트웨어 수출 이거 이제 서비스 수출이고요. 교육 같은 것도 에듀테크 우리나라 아직 잘 없는데 이것도 뭐 서비스 수출에 포함이 됩니다. 흑백 요리사 같은 콘텐츠가 많이 나와서 넷플릭스 전 세계 점령하고 이래야겠네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넷플릭스가 이익을 다 가져가죠. 투자를 많이 하는. 네. 맞네요. 오징어 게임으로 한창 그 넷플릭스 많이 막 찾아와서 K 콘텐츠 얘기할 때도 결국에는 넷플릭스가 다 가져간다 이런 게 지적이 되긴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서비스업 수출이. 말씀 주셨던 게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좀 지금의 구도를 형성해 온 것 같은데 예전부터 한국 경제 구조가 이렇게 반도체에 의존돼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런 경제 구조가 됐는지 이 서사가 궁금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반도체 의존은 뭐 1980년대 후반부터인데 제조업에 의존했던 거는 정말 처음부터예요. 뭐 물론 처음에는 좀 경공업, 신발, 뭐 그쵸. 운동화, 뭐 가발 이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중화학공업으로 우리가 전환을 했잖아요. 1970년대 후반에 중화학공업 그러니까 전환에 성공을 하고 이게 1980년대 전반에 수출 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때는 자동차가 좀 대표 수출 업종이었고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생산하기 시작한 게 생각보다 빨라요. 오. 1983년. 그때 사실은 이제 되게 좀 무리한 투자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굉장히 잘한 투자로 무지하게 잘한 투자죠. 보여진 거죠. 1990년대 초반이 되면은 이제 1위 수출 품목이 돼요. 반도체가요? 네, 반도체가요. 꽤 이제 되게 일렀죠.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중반 10년이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의 큰 그림을 그린 해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30년 됐잖아요. 한 30년쯤 되니까 세계 반도체 시장 지형 자체가 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980년대로 돌아가자면 이때는 반도체 시장이 미국이랑 일본이 경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렇게 1990년대에 치고 들어오면서 한국, 미국, 일본이 이제 치킨 게임을 시작을 했고 1990년대 후반에는 다 파산할 각오로 이제 삼성전자는 D램 가격이 되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엄청 떨어졌는데 팔면 팔수록 적자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는 더 싸게 팔겠다. 누가 이제 견디나 보자 이래가지고 더더더더 싸게 팔았고 네. 이겨가지고 지금의 삼전이 됐는데 투자가 성공한 거네요. 굉장히 좀 위험한 투자였는데. 네, 그때는 이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대만 TSMC가 파운드리라서 좀 이렇게 리그 밖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최고로 떠올랐죠. 그렇죠. 네, 어쨌든 뭐 1997년에 외환위기 때도 반도체는 한국 수출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었고요. 사실 근데 그 전에는 최고 그룹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최고 기업이? 모르죠. 너무 당당하시. 귀여워. 대우그룹이었어요. 대우. 아. 현대도 명함을 못 내밀고 삼성전자도 약간 이렇게 아 형님 약간 이런 이제 대우그룹이 최고였는데 외환위기 겪으면서 망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날개가 꺾였다. 네 맞아요. 바로 이제 삼성이 이렇게 떠오른. 지금의 구도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제 회사 생활 시작하셨던 분들은 이 폭풍의 시기를 다 직면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회사에 이제 상사분에게 이 주제 한번 꺼내면은 한 2시간 동안 잡혀가지고 얘기를 들어야 될 수도 봤다는 있겠다. 말이야. 그쵸? 그냥 무슨 상사 무슨 물산 이런 게 이제 최고였던 시절이 있었죠. 그죠. 반도체 투톱 기업처럼 반도체 외의 업계에서 다른 한국 먹여 살릴 만한 다른 기업들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조업들은 사실 정부가 나와서 먹여 살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가 뭐를 좀 낳을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우리 경제 규모가. 다른 사실 이제 그 좀 역사적이에요. 그쵸? 처음에 이제 제조업 기업들 키울 때 정부가 좀 다른 분야를 적극적으로 억제를 했어요. 원래 없는 집에서 자식 한 명 대학 보내려면 다른 자식들은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는 거 네. 중학교까지밖에 못 가고 뭐 초등학교까지밖에 못 가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이것도 뭐 이해 갈 만한 일이기는 한 게 되게 한정된 자원이 있는 상황에서 어디다 투자할래라고 물어보면은 아이씨 될 놈 밀어줘야지 좀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분산 투자가 아니라 그렇죠. 분산 투자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시간이 너무 지났고 이제는 좀 서비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재 기업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큰 규모가 아마 저 머니레터에서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봄이었나 여름이었나 OECD, IMF 뭐 이런 세계 기구에서 한국의 문제는 대기업이 좀 없는 거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대기업이 아무래도 없다. 규모가 커야 사실 이제 우리 임금 수준이라든지 복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정부 규제라든지 좀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많이 나와야 아무래도 평균 임금 수준도 올라가고 약간 기업의 서비스도 조금 더 선진국스러워지고 하는데 프리미엄이 되는데. 맞아요. 그게 너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네요. 그 대기업들이 너무 없는 게 처음에는 투자를 받아서 그렇다고 치지만 이제 자기들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하청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 이제 내부 거래를 되게 해가지고 계열사 세우고 뭐 관계사 해가지고 중소기업이랑 막 정당하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이 조금 더 잘해도 그게 큰 영향 안 미치니까 나는 우리 계열사랑 일을 해가지고 돈을 내부에서만 돌리고 불려야지 이런 식으로 진입장벽을 되게 좀 세워뒀고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국장이 안 오르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 100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100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ESG 할 때 거버넌스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영권 분쟁 맨날 나오면 갑자기 경영권 분쟁만 시작하면 주가가 확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게 원래 주가인데 이 계열사들이랑 이렇게 나눠 먹느라고 되게 좀 억누르고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가 좀 있고 대기업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사업 다각화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만큼 이제 그 사업에 진출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못 크죠. 그리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전체 구조가 짜이니까 내가 독자적으로 이제 뭐 시장 발굴하고 하는 것보다 대기업 1차 하청하는 게 굉장히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약간 분위기가 너무 안 좋게 된 거죠. 새로 등장한 기업들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IT 기업 좀 등장을 한 건데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수출 제조업만큼 잘 못하고요. 수출에 있어서는. 그렇죠. 나라 경제 먹여 살리기에는 좀 존재감이 좀 예. 미미하죠. 그래서 우리 라인 사태 다룰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안 그래도 이제 잘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하고 있는 게 네이버의 라인이었는데 이 경영
경영권 아마 다 일본에 지금 우리 다루지 않 그 조용한 다른 이슈가 너무 많이 터져서 이제 다루지 않는 그때는 이렇게, 굉장히 예, 큰 이슈였는데 그렇죠. 뒤에 경영권 이미 다 넘어갔을 거예요. 넘어갔다는 뉴스를 제가 뒤쪽에서 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뭐 서비스업 이렇게 내수가 좀 안 크고 있으니까 서비스업은 일단 내수부터 잡고 크는데 국내 시장 자체도 작고 중소기업 크기 어렵고 이러니까 좀 못 크고 있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또 적을 만드는 발언을 하자면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약간 중소기업 마인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조금 변명을 하자면 대기업 마인드를 가질 이유가 있냐 하면은 사실 그것도 없기는 하죠. 별로 안 크고 싶어 하세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어느 정도 사장님들이. 규모를 유지하면서 그렇게까지 막 계속 키워서 대기업 되고 규제에 좀 적용되고 하느니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안온하게 삶을 영위할 만한 수준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네네. 제조업 외에 다른 대기업이 못 나오는 이유.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제가 단신 경제뉴스 브리핑 할 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희 내수 시장 지금 계속 작아지고 있고 안 그래도 경기 너무 어려워서 폐업도 늘어나고 있고 막 소매 판매 지수 꺾이고 있고 그리고 인구 구조도 변해서 이제 뭔가 다음 세대에 돈을 벌어서 경제 가치를 창출할 만한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해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바뀌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 K 컨텐츠, K 식품 막 흑백 요리사 넷플릭스에서 요즘 너무 잘 나가거든요. 제가 너무 자주 언급하죠. 죄송합니다. K 컨텐츠, K 식품 이제 오징어 게임 2도 나온다고 하고요. K 식품 요즘에 뭐 라면에 이어서 지금 과자류도 막 연 수출액 1조 원 넘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업계에서는 넥스트 삼성전자나 넥스트 하이닉스 등장할 일이 없을까요? 일단 콘텐츠 기업은 사실 그렇게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콘텐츠 기업이 굉장히 고부가가치 업은 맞아요. 한 30% 후반 나오거든요. 고루고루. 근데 그 부가가치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30%가 될랑말랑 할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이거든요. 삼성전자가. 근데 콘텐츠 업종은 뭐 출판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제일 낮아도 30%, 32%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되게 고부가가치인데 문제는 매출이 굉장히 작다. 그래서 요 안에서는 게임, 출판, 방송 이렇게 세 개가 매출액 단체는 제일 크고요. 네. 수출액은 게임이 압도적입니다. 2022년 기준 한 90억 달러 하는데요. 다른 모든 콘텐츠 업종 비교했을 때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게임 업종이 더 그만큼 잘 나간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콘텐츠 안에서는. 그런데 요새 게임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이제 양산형 계속 나온다는 이미지가 있고 중국이 이제 더 잘합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서 판호라고 하죠. 이제 판매 허가를 막으면은 조금 이제 주춤하는 부분이 있죠. 중국에서 우리나라 게임을 판매하는 걸 막는다면 네네. 그래서 식품은 성장세가 좋아요. 역대 최대입니다. 근데 이거 뭐 대기업이 다 하잖아요. 네. 중소기업 식품이 그렇게 바프 하나 본 것 같아요. 좀 이제 그 이슈가 돼서 이제 크게 키운 중소기업인데 크게 키운 식품 업계 그거 하나 본 것 같고 이제 그 K뷰티 잘 나가고 있는데 중소기업도 괜찮다고 해요. 수출도 잘 나가고 근데 국내에 만약에 들어왔을 때 그 중소기업들이 과연 아모레퍼시픽을 국내에서 때려잡을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잘 않죠. 모르겠어요. 네.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머지 뭐가 있을까 하면은 후보를 사실 떠올리기가 조금 힘든 게 현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더본 코리아를 되게 흥미롭게 보고 네. 있거든요. 제가 뭐 팬은 아니고 뭐 다 잘한다 이런 것도 아닌데 워낙 좀 요식업계가 저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인식이 예, 있어요. 인식하고 실제로 조금 그렇기도 하죠. 부가가치율이 되게 좀 낮기는 해요. 그리고 영세 업체인데 여기서 상장 기업이 나온다니까 과연 이제 규제가 많다고 하지만 그게 뭐 대기업이 져야 되는 좀 사회적 책임이긴 하잖아요. 어쨌든 그 규제를 다 버티고 덩치가 커져서 뭔가 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그러게요. 흥미로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쵸, 잘합시다. 상장을- 네. 잘합시다. 상장을 한다는 건 투자금을 이제 큰 투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이걸 이제 굴리면서 시총도 커지고 뭔가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요식업계에서 정말 큰 기업이 나와서 그렇게까지 확장을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맞아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긴 하네요. 흑백 요리사에서 나오시죠. 흑백요리사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오시는데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넥스트 콘텐츠 식품까지 지금 수출이 커지고 있는데 너무 아직 매출은 좀 작아서 지켜봐야겠다. 아무래도 지금 경제 구조 뭔가 과도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올해 내년까지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보고서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냈지만 내년까지는 또 반도체 업체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막 좋을 것 같다. 큰 기세에서 뭔가 회복이 될 것 같다. 반전될 것 같다라고 함부로 전망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맞아요. 네.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 나눠주신 정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반도체 업종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공지드리면 이번 주 목요일은 개천절로 저희 방송 쉬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라이브 언제 하지? 어피티 어딨지? 왜 안 오지? 이렇게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목요일은 쉴 땐 좀 쉬시면서 편안하게 네,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이제 다시 인사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남은 이번 주 5일 중에서 이틀은 휴일이죠. 3일간 여러분들 하루하루 정말 즐겁게 보내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어피티 JYP가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아침 7시 40분 뉴스토스트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나요.